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여야의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도 장외 설전을 이어갔고 또 연휴 이후 민심의 향방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둘러앉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두 분 이 설 밥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올랐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유용화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또 이제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이제 남자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친척들을 대했으니까요. 네. 대권 후보 얘기를 좀 하시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을 가져갈까? 네. 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니? 그런 얘기들로 박원순 시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광화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뭐 예를 들면 정치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가족분들 그런 같은데. 얘기들 그 외에도 이제 먹고 사는 얘기도 물 하고 특히 네. 이제 비건 대표가 왜 북한에 갔는지 김정은을 왜 만나러 갔는지 김정은을 만나는지 모릅니다만 네. 그런 일들 아무래도 정치 얘기는 연휴니까요 골치 아픈 얘기보다도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해서 약간씩 얘기하는 뭐 본격적이라보다도 약간씩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전 대변인님 가족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제 기준, 제 형제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저희 형제 직접 형제들도 그렇고 사촌 형제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처해 있는 게 이제 회사원들인 상황인들은 이제 멀지 않은 상황이 이제 돼버려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에 대한 걱정 많이 좀 줄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버텨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아버지 때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북한 비핵화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남북 문제는 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설 밥상머리에 꼭 빠지지 않았던 주제 하나가 김경수 지사 구속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이 설 연휴에도 공방을 계속 이어가는데 특히나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 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거에 어떤 사법농단 세력이 영향을 미쳐왔고 정치적 영향을 재판에 아직까지 미쳐서 김경수 지사가 원래 유죄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도 부실했고 또 드루킹 징수들도 왔다 갔다 했는데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나온 것은 이것은 다른 정치적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사법부 내에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이건 상당히 그릇된 정치적 행동이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어떤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까? 일단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김경수 지사 건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여러 전면에 나와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는 빠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전 과거와는 과거의 다른 건들과는 이 건이 좀 차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청와대는 듭니다. 한 발 물러서고 청와대는 네. 빠져 있고 이제 당이 나서고 있고 만약에 이 건이 의혹을 물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대선 문제까지도 들어가는 거고 대통령에 대한 뭐 조사까지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사안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이 만들어낸 판결이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조인 출신이에요. 이렇게까지도 네. 얘기하고요. 역시 율사 출신인 대전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1심 판결에 사실관계에 대한 시비 이전에 일단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을 첫날에만 2만 3천이 기록했다고 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다각도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양측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처음에 좀 역풍을 좀 맞았다가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사법부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국정 운영상의 위상에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사법부하고 정면 대결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 특히 이제 판사에 대한 뭐 인신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 여론에서도 나왔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과연 구속시킬 사안이었냐라는 문제죠. 네. 이것은 국민들에게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역 지사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법부가 법정 구속까지 시켰느냐. 또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는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았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이제 뭐 지금 경남도민들이 서명도 받고 특히 경남도정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런 뭐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그러한 재판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2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심에 어떻게 바꾸느냐, 네. 무죄를 항소심을 만드냐. 뒤집느냐. 네, 그러려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러한 정치적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김경수 지사 살리기냐 사법부와의 전면전이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대응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대선 불복하는 망동을 한단 말입니까?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네, 박종화 전 대변인님, 이 사법부를 향하던 공격의 화살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살짝 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쪽이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적폐 세력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프레임으로 좀 얹혀버리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네. 그 사법 당국,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좀 비난했다면 그게 이제 다소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점도 있고 하니까 그 사법부 전체를 그 적폐 세력화해서 그 전체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좀 전에 제가 좀 언급했던 몇 가지 건,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더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대통령한테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선의 정당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그 프레임 속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선 불복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 야당도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마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당은 더 이상 이 건이 확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으로 좀 몰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처음 전략이든 지금 전략이든 글쎄요.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온 이후로 쭉 되어 오면서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 아니에요? 그 네. 법치주의를 그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다소 저항하는 듯한 저런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면이든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대로 대선 불공정 시민을 차단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비출 수 있다는 당 내부의 기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결국 대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런 문제는 한국당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정치화되고 정치 공세화되는 것을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제일 우려하겠죠. 그것은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2심 결과도 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 내년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 분리에 있어서의 헤게모니 자체를 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부분들은 지금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 반국민적인 역풍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반격을 가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에 이 김경수 지사의 재판권을 갖고서 야당이 정치 공세화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향후 총선과 대선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불이익으로 영향력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치적인 공방들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불공정을 주장하던 한국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저희 당에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진상 규명 과정에서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으로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대선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한 호재. 사실은 그 김경수 지사 건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살 수 있는 부분이고 1심 재판부는 그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그러니까 표현상 판결문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정을 한 결과예요. 1심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야당으로서는 그 좋은 호재를 계속 갖고 이어나가서 의혹을 삼고 국민들로부터의 이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게 너무 섣불리 가다 보면 네.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 안에 칵 갇혀버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김경수 지사 건도 있지만 이 이전에 서영교 의원 건, 손혜원 의원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무것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2월 국회 역시 파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 수습을 하고 잘 소위 말하면 야당으로서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적인 지탄 내지는 그다음에 다소 오르고 있는 그 당세마저도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는 저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대여 공세를 펼칠 기회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 이 주장에서도 한 발 물러선 건가요? 대통령 언급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한 얘기예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뭐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추구한 정부라는 건 국민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집권 3년 차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또 남북 관계 문제 국가 현안들이 풀어나가는 또 그걸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서 예를 들면 뭐 대선 문제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물론 정치 공세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피곤한 거 아니냐 상당히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한국당이 제기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유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재판 과정에 맡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당도 재판 과정에 맡기고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났을 때. 그러니까 2심 대법원까지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하나 가야지 중간에 자꾸만 이 정치화시키면은 지금 어떤 뭐 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내부에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불리한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야 여론전도 뜨겁고 또 일각에서는 여론 눈치도 보고 있는데 실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YTN이 설 연휴 직전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 적절했는가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자, 적절했다라는 답변이 46%, 아니다, 과도했다라는 답변이 36%를 차지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다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좀 판단하기에는 그 김경수 지사 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 한 건에 대해서 잘못했다보다는 잘했다가 한 10% 이상, 그래서 4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36.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교수님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아직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정치권이 점점들이 정치 쟁점화하고 이게 그 점점 더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상황을 일단은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국민들 대다수는 많은 부분들은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우선은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하여튼 이 지표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긍정평가가 46.3% 나왔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에서 유의 있게 봐야겠지만은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 존중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은 부정평가가 36.4%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법원 관계자들도 유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평가도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1심의 재판부가 하여튼 판결을 내린 부분인데 국민들이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을 여론에 의해서 어떤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일단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36.4%왜 나왔느냐? 저는 이것은 기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사법농단 의혹 문제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 예를 들면 구속영장, 물론 나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은 그 이전에 기각률이 뭐 90% 이상이 됐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들, 법원이 셀프 개혁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에서의 법원에 대한 불신들도 이 한 몫을 자리했다라는 거죠. 부정평가 36.4%.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권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향후에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기소하고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법원이 과연 과거의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과 과정을 진행할 것이냐, 판사들이. 이런 측면은 국민적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김경수 지사의 2심과 대법원 판례를 판결권도 국민이 보는 같은 시선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이 정말 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법원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두 건이 얽히긴 하는데 저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걸려 있는 문제와 김경수 지사의 건과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 건은 그 국민들이 사실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초동 수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문제, 검찰에서 좀 불기소 처분한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특검도 불행히도 이제 노회찬 전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래서 그 크게 특검에서 뭐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그 여론도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건을 내렸는데 향후 요건에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혹여 더 의혹이 있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찾아보든 간에 하여튼 이 재판부와 사법농단과는 이건 별건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네. 과연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런 여론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다라는 응답이 38%, 아니다, 저는 한국당을 지지합니다라는 응답이 27%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높지만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세고요. 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민주당이 하락한 이유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손혜원 의원 의혹 문제 사건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문제 또 김경수 지사의 예를 들면 2년 실형 선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뭐 택시 문제도 있고 카풀 문제 네. 이런 집권 여당으로서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 문제를 예를 들면 해결해 나가는 측면들이 많이 약화돼 있다. 해결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더 첨가한다면 이제 향후에 그럼 집권 여당이 지금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이런 지지율에 저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걸려 있는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정치력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다수당이 아니란 말이죠. 과반수는 못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당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네. 같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정말 협치를 만들어내면서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반대하는 한국당을 예를 들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쫓아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국민적인 동의를 만들어낼 것이야.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연초부터 민주당에 많은 악재가 있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주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이제 그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의 지도가 연동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대통령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은 좀 소폭 하락해가는 추세지만 대통령 지지도는 약간 반등했어요. 근데 네. 숙명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번지 점프 같아서 이게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잘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는데 국민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요건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그 위기 의식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좀 비판을 따끔하게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전열이 정비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의 효과적인 그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는 바람에 대통령 그래도 아직은 이전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을 비난하기까지는 국민들의 의식이 가지 않고 네.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조금 더 있어서 좀 반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둔 이 컨벤션 효과도 있을 텐데요. 사실상 지금 8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 이제 세 분이 이제 여기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최고위원 경선보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당을 누가 구해낼 것이냐, 네. 보수 대통합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관심 초점인데 그 세 분이 아마 관심 초점을 받고 있는데요. 3파전으로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과거에 그 한국당의 뭐 친박 세력이라든가 이런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강점도 참 뚜렷한 후보들인데 사실 약점도 뚜렷한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약점들이 좀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공격을 좀 하고 있죠. 일단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병역 문제도 여전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는 것처럼 일단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이 지금까지 상황에 오게 하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다음에 그 탄핵을 당했다는 정당의 이미지에다가 막말 이미지까지 더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뭐 당에 있다가 탈당을 했었다. 그다음에 특히나 그 과거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시장직을 걷는 바람에 박원순 현재 시장, 안철수 전 대표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라는 비판까지 키웠다. 그런 네. 비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약점이 좀 있어서 서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지금 전당대 일정이 좀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각각 약점을 물어뜯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지도는 높지만 이미지가 약점이 될 수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당론과 별개로 최근에 우양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당이 좀 앞장서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전당대회를 앞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대구도 가고요. 그쪽 하는데 이게 제가 한국당 전당대회가 왜 이렇게 세 후보가 과거의 프레임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책임당원 70% 그리고 30%가 일반 국민이 이렇게 뽑게 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책임당원의 거의 절반, 2분의 1이 영남권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책임당원은 이제 당비를 내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공화당부터 해서 민정당부터 이 내려왔던 연속성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도 그러한 부분에 자꾸 호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당의 확장성, 한국당의 확장성이라든가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책임당원 70%가 다 뽑아버리니까 이 정당이 현재 정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흐름인데 네.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책임당원은 중요하겠지만 너무나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 과거에 어떤 프레임에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결국 한국당 전당대회를 좀 더 뭔가 협소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집권 세력이 되겠다, 대한정당이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국당 전당대회 경쟁 어떻게 펼쳐질지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설 밥상머리 대화에 올라갔을 또 하나의 주제가 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일 북미 실무 협상이 펼쳐질 텐데 여야 모두 기대감 속에 조금씩 온도차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격적이죠.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평양까지 가서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시간까지 좀 공개를 하겠다고 어나운스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회담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그리고 그 제재 완화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하면서도 여당으로서는 그 이 비핵화 내지는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서 그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야당은 아무래도 이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먼저 제재 완화가 먼저 갔다가 네. 그 실질적인 비핵화가 오지 않고 섣불리 잘못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은 특히 이 종전 선언 카드가 나올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중전선언을 해뒀다가 비핵화는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민족적 이해관계라든가 국가적 이해관계, 국민적 이해관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적이라든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념적 이해관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분단 70년 또 6.25년 한국전쟁의 폐해,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과 분단의 이데올로기 또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어떤 이념 공세 이런 부분에서 나눠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민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상당히 피폐하게 했던 측면들이 강한 것이 바로 분단 70년과 6.25 한국전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란 말이죠. 그중에 비핵화라는 측면도 있겠죠. 비핵화는 어차피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런 민족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국가적 이해관계, 이 관계 속에서 야당이 바라봐줘야 그것이 이제 국민적 입장과 일치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우려의 목소리는 제기할 수 있겠죠. 우려의 목소리.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속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네. 조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더 대차게 대응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프레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겠다 보면은 국민적 의견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속에 오늘 나눠본 이야기 주제들이 또 설 이후에 민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